바우 속에서 순수한 조선의 언어로 조선의 문학을 위해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나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고향인 부여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부여는 인민군의 손에 들어갔고 인민군은 나에게 선전부장으로 일을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미군의 성공적인 인천 상륙작전 이후 나는 인민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위험에 빠졌고 다시 부산으로 도망치듯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전시연합대학에 속해 있다가 국민방위군 소집 영장을 받고 대구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말만 군대였지 입을 것 먹을 것 덮을 것도 없는 짐승 같은 생활을 하면서 수십 명씩 굶어 죽는 사람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고 내가 이러한 현실에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모순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면서 우리 조국의 모순에 대해서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지조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조라는 것은 순이란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고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립이요 고귀한 투쟁입니다. 지조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힘이 있으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지 못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압니다. 설령 내가 지조를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인품만큼은 크게 가지려 했습니다. 인품을 논할 때 흔히들 그릇에 견주어 그 대소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크다. 그 사람은 그릇이 작다라고. 그릇이란 실용의 물건이요 무엇인가를 담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란 무언가 일을 해냄에 있어 그 그릇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 하면 첫째, 사람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의 포용력. 둘째, 현실을 어떻게 요리하느냐는 구상력. 셋째, 얼마만큼 견디어내느냐는 견인력. 이 세 가지 역량이 사람 그릇의 대소를 결정짓게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지를 펼치기 위해 지조를 지켜야 하고 안 된다면 인품이라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지조를 지키고 의지를 펼치기 위해 문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본 문화를 이해시킨다는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어를 우리의 언어와 문화보다 우수한 문화인 것 마냥 노출시키는 것으로 우리 민족 언어에 대한 우수성과 투철한 정신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저 나약한 지식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이라도 동의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정면으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나는 문학을 통해 특히 시를 통해 나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시라는 것은 생명이 생명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귀이처 내지 구심점을 탐구했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이야기를 새로운 대지에 뿌리 박고 새로운 우리의 생각을, 새로운 우리의 사상을, 새로운 우리의 수목을 가꿔가려 할 때 이 세상의 질비한 잡담 그리고 이 생경한 낯선 토양은 우리의 작업을 기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스러운 정신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제까지의 의상 선입견 인습을 훌훌히 벗어던진 새빨간 알몸으로 돌아와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껍데기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기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야 합니다. 껍데기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맹이만 남고 가야 합니다. 나 스스로 이런 실수를 한 것을 지금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래도 내 안에는 우리 민족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이 남아있습니다. 8월 15일 단 하루를 경계로 우리가 조선민족으로서의 면목을 확실히 보여준 것은 우리의 애국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일본의 언어와 문화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수한 실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나의 씻지 못할 과오 속에서 순수한 조선의 언어로 조선의 문학을 위해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꽃이 지기로 손이 바람을 탁터려.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순수한 시는 어디까지든지 정치적이고 사상적이지 않으며 먼저 순수한 시로서 임명하려는 것입니다. 순수한 시 속에는 상상과 지각, 시대정신, 현실의 추구가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시를 통해 나는 나의 생각과 사상을 세상에 외쳤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내가 홀로 해낼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하는 문우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남은 폐허와 상실감에 대한 고통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와 문학이 가지는 힘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힘을 믿습니다. 나는 불합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미워하셨습니다. 어째서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여인에게 날 낳게 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말하길 산신에게 빌어 꿈에 흰 용을 보고 널 낳았으니 비록 여자로 태어났지만 큰 사람이 될 거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난 어머니를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증오하고 학대하던 남자의 자식을 낳게 해달라 빌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내게 결코 남성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리라는 굳은 신념을 못 박아 주었습니다. 그 신념은 강한 힘에 대한 반항이 되었고, 그 반항 정신이 내가 문학을 하게 한 중요한 소지가 되었지만 스스로 내 인생에서 나를 고립시켰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경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 같은 극단적인 감정 속에서 고독을 만들었고, 책과 더불어 공상의 세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 굶주림,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 이러한 극단과 극단 사이에서 나는 모든 것에 대한 항거 정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작품 속 가장 밑바닥을 훑고 있는 반항의식이며 고발 정신이 되었습니다. 비록 나의 세계는 단절되었지만 그로 인해 나만의 낭만 세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기쁘기도 슬프기도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습지. 저절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유쾌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죽는다 하면서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